자, 동행 시작합니다. 171번 1페이지. 기출질문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네요. 공익사업 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했다면 손배증이 인정되겠죠.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만한 질문입니다. 넘어가서 172페이지. 자, 볼드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봅니다. 공익사업의 시행과 무관한 어떤 다른 사유로 경작을 중단했다면 그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겠죠. 지금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냐면 해당 공익사업 시행과 무관한 다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포함,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여기서는 공익사업 시행과 무관한 다른 사유로 경작을 중단했다. 공익사업을 중단한 게 아니다. 그럼 손실보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자, 2번은 공식이네요. 두 번째 줄.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 여기서 말하는 재결은 뭐다? 수용 재결이죠. 수용 재결에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보상금액이 구체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득이 안 된다. 이런 지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넘어갑니다. 174페이지. 자, 1번은 똑같아요.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만 보상액에 관해서 83조 이의신청, 85조 행정소송 다툴 수 있다는 얘기죠. 재결 절차를 거친 다음에만 다툴 수 있다. 그리고 2번은요. 이거는 감정평가 쪽에서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죠. 토지분상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와 그 밑에 잔여 건축물의 보수비 어떨까요? 여러분이 민법에서 손해산분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재산상 손해도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를 별도 항목으로 취급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건축물의 가격 감소는 소극적 손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수비는 보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돈이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별개 취급이 되고 있다. 손해산분설과 동일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건축물의 가격 감소라는 소극적 손해, 그리고 잔여 건축물에 대해서 보수비를 써야 되는 거, 이런 적극적 손해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거기 보면 보상 항목의 동일 보상 항목 아닙니다. 별개로 취급되고 있다. 2번만 딱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그렇게 시험에 나올 만한 그런 1, 2번만 알아두세요. 이제 3번 내용은 뭐냐면 지금 보니까 잔여 건축물의 가격 감소하고 잔여 건물에 대한 보수비가 보상 항목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쪽만 재결 절차를 거친 거야. 그러면 다른 쪽은 안 거쳤기 때문에 다툴 수 없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3번은. 넘어가서 175페이지입니다. 자, 1번도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군복무 자살에 관한 내용인데 유족이 구가배상 청구할 때 보상 사망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유사한 거 앞에서 한번 봤었죠. 재판사 화해에 준하는 효력이 있을 때 정신적 손해에 관한 이자료까지 포함돼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유사한 판결을 한번 봤습니다. 자, 2번은 중요하니까 펼쳐집니다. 군인연금법에 의해서 사망보상금 급여를 받을 권리, 이건 국방부 장관이 지급 결정을 해야 구체적 권리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뒤에서 보겠지만 우리 올해 시험에 나왔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단이 지급 결정을 해야 구체적 공권이 발생하죠. 올해 우리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처분이라고 했습니다.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퉈요. 그런데 이미 지급 결정된 이후에 미지급금, 법이 개정돼서 감액돼서 미지급, 얘는 공당사로 간다고 했죠. 올해 우리 시험에 이거 물어봐서 소변경 2회와 13회 동일하게 물어봤어요. 이거 두 개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 장관도 똑같아요. 국방부 장관이요. 군인연금법에 따른 지급결정, 이거는 처분으로 봤어요. 지급결정은. 그리고 이미 국방부 장관이 지급결정된 이후에 지급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이거 똑같은 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연금법에 의한 사망, 보상금 등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률 규정에서 직접 발생, X, 직접 발생해버리면 국방부 장관의 결정이 처분이 아니겠죠.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의 지급결정, 올해 우리 시험처럼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결정, 이게 바로 처분이에요. 다만 지급결정된 이후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때는 구체적 권리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그때는 공당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번은 넘어가도 되겠어요. 기출지문 한번 봅니다. 이미 기출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 돼요. 체크합니다. 군인연금법, 국방부 장관의 급여 지급 거부 결정.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이죠. 밑에 당사자 소송 틀렸습니다. 근데 뭐가 당사자 소송이 될 수 있냐면 지급 결정된 이후에는 공당사예요. 지급 결정된 이후, 권리행사, 공당사. 그때는 헷갈리라고 된 거니까 이거 구분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런 지문도 나올 수 있어요. 지급 결정된 이후, 지급 결정된 이후에는 권리행사를 할 때는 그때는 당사자 소송이다. 넘어갑니다. 178페이지 기출지문. 이거 많이 나오네요. 처분인지 판단할 때 두 번째 줄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규범적 판단. 꼭 알아두십니다. 자,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둘 다 묶어보세요.
사례 기록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기에서 안내가 나왔는데 안내 내용이 뭐냐면, 자, 안내, 행정심판.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안내가 나왔는데, 행정소송이면 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도 있지만 처분이 아닌 공당사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행정심판의 대상 자체가 처분하고 부작이기 때문에 심판과 행정소송이라고 봐버리면 이때 상대방은 어떻게 예측한다? 아, 이거 처분이구나. 따라서 상대방의 예측 가능성 규범적으로 고려하면 뭐가 된다? 처분이다.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을 알고 있었고, 이 안내문을 발령한 쪽에서도 처분으로 예측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이런 공식이야. 그냥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구별적 판단. 이인의 범,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 규범적. 이 단어는 저 안내 같은 게 나왔을 때 꼭 써주세요. 사례나 기록에서 저 안내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이 말이 나오면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 예측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판단할 때 처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179페이지는 1번만 보면 되겠어요. 자, 집행의 매개 없이 국민의 권리부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의 동그라미. 집행의 매개 없이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면 이걸 처분적 법기명령이라고 부르죠. 처분적 법기명령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일반적 추상적 법령이 체크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특히 항고소송 중에서 입법 부작위 위법악인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 여러 번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1번도 알아두시고 넘어갑니다. 예상지문 1번은 좀 체크해 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이거는 단순한 권고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을 기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이 될 여지가 많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둡니다. 1번 공정거래위원회, 두 번째 줄 입찰 참가 자격, 이거 처분이죠. 그런데 요청도 처분이다. 요청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보통은요, 행정기관끼리 내부적인 요청은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준비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이 아닌 것이 사실은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특히 하도급법에 따라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하면 상대방을 기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다가 상대방 기소, 따라서 처분입니다. 따라야 돼요. 상대방은 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그런 막강한 권한을 준 거죠. 자, 그거 알아두십니다. 시장 지배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2번 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 요청 결정하는 거, 이거는 처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거기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법률상 권력이 존재하고 처분인 이유를 지금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알면 맞히는 건 쉽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처분이다. 기억하십니다. 넘어가서 181페이지에도 동일한 지문이 나오고 있어요. 1번 봅니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결정은 처분이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은 이제 하도급법에서 나오는 건데 1번과 2번 연결합니다. 하도법에 따른 벌점 체크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사실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것이 제재 처분의 근거가 돼버려요. 그냥. 따라서 밑에 단순 사실행위로 볼 수 없다. 체크하고요. 뭐하고 비교해야 되느냐. 2번 줄 빼고 경찰서장, 도로교통법령에 따른 자동차 관리대장에 따른 벌점부가 있죠. 경찰서장의 벌점부가 근거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라서 자동차 관리대장에 벌점을 부과하는 거, 이거는 처분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죠. 경찰서장의 자동차 벌점 처분 X. 근데 상대방은 처분으로 느낄만 하죠. 벌점이 부과되면 나중에 이제 보험료 올라가거든. 근데 이건 간접적 사실적 경제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자동차 관리와 관련해서 벌점 부과하는 건 처분이 아닌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에 따라서 벌점 부과하는 거, 이건 단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자, 기억하십니다. 거기 제일 위 줄 보면은 이러한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은 법적 성격에 비춰볼 때 내려가서 과징부가 처분에 이르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에 해당된과 동시에 벌점 합계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블러블러. 그래서 단순 사실행위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자, 1, 2번만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특히 1번이 기출대만 있다. 넘어가고 182페이지에 있는 것은 지워도 좋습니다. 183번은 1번을 체크합니다. 행정청 내부에서의 알선 권유, 이런 것들은 처분이 아니죠. 위에다 행정제도의 처분서, 행정제도의 처분성은 판례는 부정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권위의 성기능 결정 및 시정조치 공고는 처분성을 인정했는데
학자들은 그거는 행정지도를 보면 안 된다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알선, 권유, 위에다가 권고, 요청까지 적어놓으세요. 알선, 권유, 권고, 요청. 만약에 사례 기록에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행정지도라고 그냥 머릿속에다 딱 떠올려야 돼요. 행정지도는 말 자체를 안 줘. 그러니까 권고, 권유, 요청 이런 말이 나오면 행정지도, 처분성이 문제된다, 판례는 부정했다. 그렇지만 학자들 중에는 사실상 강제력이 수반되면 처분성 인정하자는 절충설이 있는 거죠. 고지방송 명령은 처분이 아니다. 이거는 좀 너무 전문적이어가지고 나오긴 힘든데 그냥 체크는 해볼게요. 이게 JTBC 뉴스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고지방송 명령 처분이 아니다. 방송법에 고지하는 거, 방송으로 고지하는 거, 고지방송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 이런 거 자체가 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분은 아니다. 알아두습니다. 잘 와닿지 않으면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지방송 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 조치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틀리지 않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185번입니다. 이건 뭐 많이 나오죠. 예상지문 위에다가는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한번 적어볼까요?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고 계속 알아둬야 됩니다. 많이 나오니까. 일부러 소폭 변경했다. 우리 판례의 정확한 키워드는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일부만 추가 처리 변경하고 그것이 나머지와 불가분적이지 않으면 다른 말로 가분. 세 단어는 유효 전제 일부, 가분. 세 단어죠. 그럴 때는 당초 처분 유효. 여전히 소의 대상이 된다. 키워드는 유효. 당초 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당초 처분의 일부만을 추가 처리 변경하고 변경된 거와 나머지가 가분적이면 다른 말로 불가분적이지 않으면 결론은 당초 처분은 변경된 형태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여전히 소의 대상이다. 완전히 소멸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불가분적이었으면 다 소멸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가분적이라는 말까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 번째 줄에 나오네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고 완전히 대체가 되어버렸다면 당초 처분은 소멸. 따라서 소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정확한 논거는 소익이 없기 때문에 소의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효력상실. 이건 많이 나온 거니까 체크해 두시고. 186번 예상지문은 지워도 좋겠습니다. 다음 187번은요. 1번과 2번을 연결합니다. 2번의 논거가 1번이야. 자, 1번부터 보면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됐더라도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처분의 상대방이 공무원일 때 얘기해요. 대부분은. 상대방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처분에 해당된다 이 말이고 그 내용이 이제 2번입니다. 검찰총장이요. 법률이 아니라 거기 보면 대검찰청 예규 이게 행정규칙이죠. 매칭시켜 놓습니다. 행정규칙의 근거를 뒀지만 그 내부적 구속력에 의해서 상대방이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은 여기서는 검사죠. 이런 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고조치 이거는 처분이다. 인사카드에 등재돼가지고 불이익이 발생해요. 진급 등에 있어서. 따라서 처분성 인정된다. 넘어갑니다. 그 문제는 한 번 정도 풀어보시면 좋겠고 189페이지입니다. 예상지문 2번. 반복행위의 처분성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반복행위의 처분성. 판례는 부정하죠. 반복 계고, 반복 독촉은 처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독촉, 최초의 계고만 처분성을 인정하는 거죠. 반복되면 새로운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처분성은 부정합니다. 다만 2번이 예외죠. 새로운 신청이 있다면 새로운 거부 처분을 본다. 반복된 거부도요. 원칙은 최초의 거부 처분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새로운 신청이 있다면 신청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이 있다면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줄 빼고 신청 제목은 이의 신청이라고 써놨어요. 줄 빼고 이의 신청. 그런데 줄 긋고 새로운 증빙 자료를 제출했어. 이게 키워드입니다. 이게 트리거야. 딱 얘를 잡아내야 돼. 뭐냐? 이의 신청이라고 썼지만 새로운 증빙 자료를 제출한 걸로 볼 때 새로운 허가 신청의 취지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신청이 있었으니까 2차 거부는 처분이다. 그러면 신청 제목에 줄 빼고 여기 보세요. 이거는 노무사 시험에 기출이 됐어. 신청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의 취지가 있으면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된다. 사례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신청 제목은 이의 신청이에요. 근데 새로운 증빙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랬는데 기각 결정이 나왔어. 이 기각 결정을 새로운 거부 처분으로 봐준 거예요. 지금 판례가. 새로운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 이게 방아쇠다. 이걸 찾아야 된다. 새로운 증빙 자료를 제출한 걸로 볼 때 단순히 거부 처분 자체만을 다투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신청에 대한 인용을 위해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신청을 한 걸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한 번 정도 시험 보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자, 그 11번 판례 있죠? 그거 별표에 쳐놓으세요.
11번 판례 별표. 넘어가서 보니까 입시의 사례로 기출됐어요. 입시에서. 자, 체크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위에 올라가서 예상지문 말고 위에 양으로 3번 봅니다. 거기 보면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하는 회비납부통지 이건 처분이다. 이 지문을 추가해야 되겠어요. 예상지문 1번부터 보겠습니다. 타시험에 나온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공법상 재단이다. 타시험에 나온 거는 우리는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거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사례형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 밑에 기출문제 자체를. 그리고 예상지문으로 올라가 봅니다. 1번.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는 밑에 공법상 재단법이. 따라서 공공단체이기 때문에 이중적 지위가 있다. 기억합니다. 옆에다가 이중적 지위. 행정주체이자 행정청도 될 수 있어요. 행정청이 될 수 있다는 건 방금 위에서 봤던 회비납부통지라는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행정청의 지위까지 인정된다는 말이겠죠. 이중적 지위 이것도 써야 되겠고. 자, 뭐 2번은 가볍게 봐도 좋겠어요. 밑에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갑은 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을협회 회원이에요. 을협회는 체크합니다. 총포화약법에 의해서 설립된, 즉 공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수공법인 체크. 공법인은 행정주체죠. 그러면서 행정처의 지위도 있단 말이야. 이중적 지위를 꼭 써줘야 됩니다. 이중적 지위가 있어서 행정처의 지위까지 있다는 걸 써야 돼. 왜? 보통 이제 처분이 논란이 되니까 항상 처분을 발령할 수 있는 행정처의 지위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갑은 을협회 회원이 된 이래 총포화약 번영, 을협회의 정가 체크합니다. 이 법적 성질도 중요했어요. 이 사안에서. 왜냐면 을협회의 정관에 따라서 방금 위에서 본 회비납부 통지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공법적 단체의 정관은 뭐야? 줄 빼고 자치법규. 이게 핵심이지. 자치법규니까 대적 구속력이 있죠. 포괄림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정관에 근거한 내려가서 양가로 2번 한번 읽어볼게요. 을은 총포화약류 수입을 하려는 업자인데 병원 을협회를 대상으로 장내 회비 납부 통지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대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납부 통지의 법적 성질입니다. 납부 통지의 형합해. 얘가 처분이어야 장내 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 되는 거야. 왜냐면 예방적 금지 소송은 뭘 예방하는 거야? 침익적 처분의 발령을 예방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납부 통지가 처분이 아니면요. 얘는 항고소송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납부 통지의 법적 성질, 처분이다. 여기 보세요. 어제부터 이제 사례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납부 통지, 금지 소송, 장래. 뭐 장래보다는 나중에 보면 협회에 정관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금지 소송이 과연 항고소송이냐 또는 뭐 공당사냐 또는 민사냐와 관련해서 처분이냐 아니냐 처분성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처분은요. 처분은 법령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즉 법규성이 있는 법령의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정관이 법규성 즉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대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성이 있는지 법적 성질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입니다. 얘가 법규성이 있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 의무 물론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내부 협회 구성원들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있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 그 정관에 따른 납부 통지는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얘기에 규정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처분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을 다투는데 장래 이러한 처분 발령을 금지시키는 소송이니까 결론이 예방적 금지 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논리에서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정관의 법적 성질을 검토 안 하면 처분인지 여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안에서. 그래서 논리적으로 3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사례 강의 듣는 분들은 사례에서 나오겠네. 5년 내 기출문제니까. 넘어갑니다. 191페이지. 또 나왔네. 인식가능성. 처분인지 불분명하면 인식가능성, 예측가능성, 규범적 판단. 인식가능성, 예측가능성. 사례 기록에서 뭘로 나온다고요? 안내문을 찾아야 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오면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예측가능성, 규범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이 안내를 한 측에서도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행정심판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본인도. 그거를 실제 판례가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야. 그래서 사례 기록이 나오면 이런 자료를 놓치면 안 돼요. 자료에서요. 물론 막 쓸 거 없을 때는 이것저것 다 베껴야 되겠지만 훈련을 통해서 교수가 포인트로 어떤 힌트를 주는 구절이 딱 있단 말이야. 걔를 딱 찍어내야 돼. 핀셋처럼. 그래야 채점하는 사람이 시원함을 느끼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면 막 이것저것 막 섞어 쓰는 거지. 그냥 어떻게든 점수 빼기 위해서 막 조문도 쓰고 하는 건데 그런 게 눈에 딱 보이면 방금 본 것처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가능한 안내를 볼 때
이러한 처분을 발령하는 을은 처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으로 볼 때 처분으로 판단함이 예측 가능성을 규범적으로 판단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처분이다. 이렇게 답안지 써주면 완벽한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2번도 앞에서 봤어요. 다시 신청하면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부처를 본다. 근데 아까 제가 이걸 얘기했는데 조금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 신청을 했는데 제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을 받는데 이게 지금 행정기본법 36조 때문에 개별법에 규정이 없어도 과거에는 규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도 이의 신청할 수 있게 됐거든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 이것 때문에 시험에 내면 조금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무에도 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만약에 예로 보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예로 보더라도 왜 큰 문제가 없냐면 잘 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1차 거부처분. 자, 얘가 불가증이 발생한 거예요. 이의 신청을 합니다. 기각결정이 나왔어요. 얘는 행정심판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1차 거부처분이 불가증이 발생했어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을 제기했는데 기각결정이 나왔습니다. 과거 판례는 어떻게 봤냐? 판례는요. 이의 신청의 기각결정은 재소기한의 계산점을 원처분을 기준으로 했어요. if 인용결정일 때는 판례는 결정서 송달시로 봤어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과거 구 판례에 의하면 기각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원처분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미 불가증이 발생했죠. 그래서 권리구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권리구제가 안 되니까 판례가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구제해주기 위해서 어떤 논리를 취한 거냐면 이 신청을 새로운 신청으로 봐준 거예요. 그래서 기각결정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판례가 해석을 틀어버리면서 결국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이론고소를 해준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재소강의 기산점 때문에.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이런 해석을 했던 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행정기본법 36조에 따라서 얘는 그냥 이의 신청이 될 수 있고 그러면 행정기본법 36조 사항에 따라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기산점은 다 결정서 송달시가 돼버렸어요. 결정서 송달시로부터 90일로 지금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권리구제가 돼요. 기각결정서 송달시로부터 90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기본법이 작년부터 36조가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이런 논리 구성할 필요가 이제는 사실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시험에 내면 아직 36조 사항을 적용한 판례가 아직 없단 말이야. 작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몇 년 더 걸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이 판례도 써주고 행정기본법까지 다 언급하면 완벽한 답안이야. 판례도 써주고 조문도 써주고. 다만 행정기본 36조 사항이 적용된다면 기산점이 기각결정서 송달시험으로 권리구제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만 딱 한두 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왜 저런 판례가 나왔는지부터 알아야 돼. 기산점 때문에 그랬단 말이야. 기산점 때문에. 그리고 이 판례도 객관식이 나왔었잖아요. 예전에는. 판례 이하만 하면 아직도 이 판례가 나와. 왜? 행정기본법 판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작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 조문이. 이 신청의 기각결정은 재승한 기산점은 원처분 기준. 인용결정일 때는 새로운 변경으로 봐서 결정서 송달시로 봤단 말이죠.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도 알아도 되겠다. 자, 넘어갑니다. 거기 192페이지에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거기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이 문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저 내용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어요. 거기 질문만 봅니다. 이주택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 이것도 처분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처분. 자, 이게 작년 노무사 시험인데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위에 보니까요. 거기 보세요. 그 볼도 처리된 부분. 바로 위에 갑은 A씨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의 형광펜. 그런데 이 신청서에 이주택 대상자 성령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을주민 확인서, 수도개설 사용, 전력개통 사용자 확인 등 증빙서류를 새롭게 추가로 첨부 제출. 이건 새로운 신청의 취지가 있다. 여기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다면 그 밑에 갑의 이 신청을 기각하고 제외하는 결정을 다시 했어요. 기각하고 이 신청 기각, 이주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정. 얘는 새로운 거부처분. 줄 빼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음 193페이지는요. 교소는 이런 거 좋아하지.
학교하고 관련된 거. 교육감이요 사립학교 이사장 등에게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을 정정하고 일률적으로 해라. 그래서 과다 지급하는 걸 회수하라. 이건요 교육감은 이사장이나 학교 이사장, 학교장에게는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불이익이 예정돼 있으니까 처분으로 봐야 되겠다. 환수 명령 처분이다. 체크하고. 그리고 이런 경우 두 번째 줄 사립학교 직원은요 이때 명령은 누구한테 나왔어요? 학교장, 그 이사장, 학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지만 사립학교 직원은 자기 호봉 과다 지급된 거 다 뺏기잖아. 그러니까 얘도 구체적 이해관계가 있어서 원고적에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1, 2번 다 체크해 두세요. 작년 판례니까 작년 판례는 다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넘어가고 197페이지는 그냥 공식으로 마칩니다. 두 번째 줄 반복 위험 소익 인정. 자 공식으로 맞춰야 될 거 몇 가지만 좀 적어줄게요. 가중적 제재, 가중적 제재, 소익 인정.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반복 위험, 소익 인정. 세 번째도 조심하세요. 후속 조치가 있을 때. 당초 처분의 후속 조치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미 소멸한 후속 처분을 다툴 소익이 있다.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둬야 했어요. 그리고 남은 이익이 있다. 그래도 소익이 인정됩니다. 다섯 번째, 봉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월정수당이라고 부르죠. 그래도 소익이 있다. 이건 다 공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다음, 밑에 예상지문을 별표 쳐놓으세요. 반복 위험을 해석해 준 판례니까 중요합니다. 2번 반복 위험. 위법한 처분의 반복 위험이 19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소익이 인정될 수 있는데 반복 위험, 소익 인정.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나와서 누구한테 반복 위험? 동일한 당사자일 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소송 당사자의 반복 위험 아니다. 중요하겠죠, 이건. 별표. 위법한 처분의 반복 위험은 반드시 동일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넘어가서 199페이지 예상지문 보세요. 방금 써준 공식이죠. 두 번째 줄.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소익 인정이죠. 없다. 그래서 틀렸어. 넘어가서 200페이지. 이건 그냥 지우겠습니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왜 어렵냐면요. 그 예상지문 보세요. 이미 정년에 줄 빼고 소송 계속 중 정년에 달하면 소익이 있어.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당시, 청구를 할 당시 이미 정년이면 소익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이미 구제 가능성 없는 걸로 봐서 소익이 없다 이렇게 봤는데 이건 좀 어려우니까 헷갈리면 지워버리세요. 넘어가서 203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국가인권위가 한 징계 공고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을 때 불문경고 처분, 얘가 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얘를 다툴 수 있었는데 얘 안 다투고 징계 공고 결정을 다투는 거 소익 없다. 왜? 보다 실효적인 것은 불문경고 처분 자체를 다투는 거죠. 따라서 얘를 안 다투고 그 선행 징계 공고를 다투는 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은 소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이 판례도 어디 모의고사에서 잠깐 봤던 기억이 나니까 보시고 마지막 8번은 도선면허.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204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앞에서 지문 하나로는 본 적이 있죠. 이거는 지금 법원 행시에 기출된 바가 있다고 했어요. 1번 지문만 제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면허 처분이 근거되는 법률이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으면 소익이 인정되는데 갑에 대한 사업면허 처분이 종전보다 갑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고 경업자, 을에게는 유리하면 유리한 변경 처분은 다툴 수 없다. 이거 앞에서 이미 한번 봤죠. 2번이 이론적으로 써 있는 거니까 1, 2번만 보세요. 경업자에게 불리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기존 업체에게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리할 것이지만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한번 적어드린 적 있나요? 1차 결정, 2차 결정. 1차 결정에서 도선면허와 관련해서 수용 인원을 394명에서 500명 이상으로 늘려줬어요. 그래서 경업자가 이걸 다투는 거지. 그런데 2차 결정에서는 얘를 393명으로 다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툴 수 있어. 경업자에게 불리하니까. 그런데 얘는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한테 유리한 거죠. 즉 경업자에게 불리해서 서로 반대 관계니까 원고에게는 유리한 결정이 있다면 얘는 다툴 소익이 없다는 거지 지금. 자, 도선면허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세요.
앞으로 2회 내에 끝냅니다. 2회 내에 끝내고 나면은 그러면 지금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심호죠. 18일. 그 전날까지 빠르게 해서 정지문 한번 싹 훑어버릴 테니까 21일이에요? 21일. 그러면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서 정지문 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한번 정지문 복습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신모 이후에 이제 다시 쟁점 답안지부터 차근차근 나갈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